자, 32번 보시죠.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1번 공소된 특징이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사업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규정이 이제 등장하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생활주택,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도시형, 도시지역에만 건설하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80호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사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다. 아파트라면 도시형 아파트로 짓기 위해서는 원룸 형태로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형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는 원룸 형태로만 가능하거든. 우리 원룸형은 50 이하 최대한도 적용을 받잖아요. 우리 온룸형에서 온룸형 50 이하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60제곱미터인 아파트라면 50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일정한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만 단지형으로 짓게 되면 1개층 더 져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혜택이죠. 4번에 원룸형 주택과 전용면적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원래 하나의 건축물 속에 서로 다른 거 같이 못 짓는다. 하나의 건축물 속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같이 못 짓고요.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과 단지형 연립 다세대 같이 못 짓는 게 원칙이지만 요거는 일종의 주인세대, 원룸형과 한 세대, 그것도 80호를 초과하는 한 세대만 같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예외 중에 하나. 그리고 이때도 만약에 준주거랑 상업지역처럼 토지 용도가 높일 지역이 나오면 원룸형과 일반주택을 세대수에 상관없이 지을 수도 있죠. 5번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게 원래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지 이게 원룸 형태가 되는 건데 50 이하 중에서 약 중간 이상인 30제곱미터 이상 30에서 50 사이라면 투룸식으로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40제곱미터는 30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33번은요. 주택수상 등록사업지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우리 등록사업지 취지가 민간인을 못 믿기 때문에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 등록했을 때만 사업체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거든요. 따라서 공공은 믿어주니까 등록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도 이미 검증을 받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그 공동으로 할 사람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등록할 때도 등록 대상이 뭐냐? 이거 사업 승인 대상과 다르죠? 사업 승인 대상에서 사업 1회당 단독은 30호, 공동 30세대, 예외 50호, 50세대가 있지만, 그죠? 그런데 등록 대상은 연간 1년 동안에 하는 거죠. 1년 동안에 단독은 20호, 공동 20세대, 도시형 같은 예외 30세대. 대지는 만 똑같고요. 그 다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공사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등록해야 된다는 틀려. 2번에 연간 20세대 이상의 연립은 공동이죠. 20세대 이상의 공동을 짓고자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될 대상 맞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등록기준을 가서 국장에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등록이 어려운 거예요. 국장. 그리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주택조합이 고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지만 이미 검증받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조합이 됐든 고용자가 됐든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 그럴 땐 그때는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1번, 3번 잘 보시고 4번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장의 이건 등록 대상 아닙니다. 30세대 이상이 돼야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혜택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면 되는 게 혜택이 되는 게 이렇게 하면은 20에서부터 29세대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이 되는 겁니다. 30세대 이상부터. 그리고 5번에 연간 만 이상의 대지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하라. 맞고요. 34번에 주택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조합
1번 다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 리모델링 둘 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수구청의 인가, 이게 설립인가죠.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이 법인입니다만 주택조합은 성격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설립인가만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주택조합인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 셋 다 원칙이 시장의수구청의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셋 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따로 잘 존재하죠.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공공사업하는 직장조합 중에서도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한, 본인이 건설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면 요 말 들어갔을 때만 간단한 신고 대상이 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은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돼요. 다른 얘기 없으면 인가 대상으로, 이렇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다 이 말 붙었을 때만 신고로, 지역과 리모델링은 인가밖에 없죠. 직장은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3번이 이제 지역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얘기인데요. 조합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실제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러니까 세대주 중에서도 무주택 또는 85주택 한 채까지는 무주택처럼 봐서 이런 세대주가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조합이지만 직장과도 똑같아요. 보통의 직장과도 똑같습니다. 지역이나 직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 이거 똑같죠? 그런데 직장조합 중에서도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만큼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직장은 둘로 나눠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역과 같은 건 보통의 직장.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 4번의 지역과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3분의 2가 아니죠.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 이게 지역과 직장의 조합원 수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처럼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없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도 조합원 수 얘기 없고,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과 직장은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일반 공급하는데, 조합주택인데 만약에 일반에 주는 것이 조합원에 주는 것보다 더 많다라면 일반주택이지 조합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주택의 최소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이 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에 주는 것보다 적진 않으니까 조합주택의 최소 성질이 돼. 그래서 50%가 되고, 이게 또 이 수가 너무 작을까봐 20명 이상을 동시에 갖췄을 때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건설을 전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35번이 주택부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는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투기 과열돼 있으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통해서 투기를 막지해서 나온 제도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초로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요거를 종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르죠. 요거 틀린 거, 국장이나 시도지사 두 사람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장만이 지정을 하죠. 이번에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자, 우리 국장이 지정할 때는 비교적 쉬워요. 바로 아랫사람이 시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되니까 뭐 의견 들어서 무시해도 되고요. 쉬운데,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할 때는 아랫사람인 시장의수구청 의견을 들으라면 편한데, 그게 아니고 윗사람인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가 훨씬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는 2번 규정을 국장이 할 때랑 시도지사 할 때랑 구별하는 것을 종종 냈었는데요. 요건 지금 맞게 해놨고 잘 구별해 보시고, 3, 4, 5번을 했는데 이 3, 4, 5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법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새 투기과열지구가 요새 현 정부에서는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정 기준 한번 해봤는데, 보통 규칙에 나오는 것은 숫자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숫자 갖고 바꿔내는 것은 좀 좋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보다도 숫자는 똑같이 해놓고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한번 내봤습니다. 3번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야 돼. 숫자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주택의 분양 계획이라면 이제 주택이 분양될수록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라면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30% 이상 증가가 됐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배우셨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투기 가지고 지정합니까? 이걸 감소가 돼야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30% 이상 감소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투기 가지고 지정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감소라고 바꿔주셔야 돼. 4번이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그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여기 주택은 이제 모든 주택을 따져서 그 주택의 청약률이 2개월간 5대1 초과죠.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즉 85의 주택만 따져가지고 이 작은 주택만 따졌을 때는 청약률이 서민용은 10대1 초과. 둘 중에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지금 현재 있는 게 청약 경쟁률만 놓고 보면 3개월 동안에 평균 20대1을 초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곧 바꿀 겁니다.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시행일 전까지는 그게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상으로는 요것처럼 그 20대1 초과를 요것처럼 주택은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10대1 초과 요것처럼 맞추려고 하고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입법 예고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주에는 한번 이제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완화해서 많이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강남의 그 가격을 막기 위해서 여기처럼. 그리고 5번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화 실적이 직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아니 사업 승인 실적이나 건축화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죠? 지정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36번에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기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입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10년 내에서 영의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는 게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금지하는 전매라는 게 1번은 제한받는 전매란 매매든 증여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증여도 해서는 안 돼. 기타 권리변동서는 일체행위를 다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상속 사망으로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 상속은 제외죠. 요거 좀 이따 나오는 공급질서 교란금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 금지되는 교란행위라는 게 요거랑 비슷하지만 달라. 거기서도 역시 매매든 증여든 기타 권리변동서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되 거기서는 상속 저당까지 제외니까 거긴 저당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상속만 제외죠. 거긴 상속 저당이 금지되는 것에서 제외가 돼. 그리고 자, 우리 분양권 전매 제한은 세 군데서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2번이죠.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권 전매 제한은 최초로 하기서 나온 제도라고 했잖아.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을 받는다. 입자로 선정된 지위만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 앞으로 당첨되는 지위만 통제이기 때문에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손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기는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3번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지위와 주택까지 다 통제 들어가죠. 요것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돼서 시가랑 차이가 생기자마자 전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지위는 처음부터 전매 제한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3번이죠. 세 가지 중에 3번은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 민간택지에서 건설을 고파는 주택과 그 입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자, 우리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민간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지만 이런 경우라면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받아요. 수도권에서만 정확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우리 이제 전매 제한 기간에 들어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 하나로 그냥 종합적인 문제죠. 4번은 만에 했던 겁니다. 이거는 세대원 전원이 다 해외 이주 아니면 2년 이상 해외 체류 전원이 그럴 때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는 사유 맞고요. 5번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얻으며 전매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돼야 되죠. 일부가. 이혼 같은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인데 그때는 재산분할상 전부를 다 줄 수도 있지만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부는 안 되고 일부 증여만 되는 게 부득이한 사유잖아요. 일부 증여를 해야 부부가 공유하게 되고 사이좋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전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죠. 그래서 틀렸고 37번이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이게 바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증서나 지위. 예를 들어 지역과 직장 조합원지 채권 중에서 1번에 놔둔 주택상환 사채라든지 입주자 저축 증서라든지 무허건물 확인서라든지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 예를 들어 무허건물 확인서도 무허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제 대책으로 주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 주택을 이주대책으로 지어진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교란하는 거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 양수, 알선, 광고까지 다 금지가 되는데 여기 금지되는 양도, 양수 개념에서는 상속 저당만 제외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1번의 주택 상환사채는 채권 중에 주택받는 채권 유일하게 들어가죠? 상속받거나 저당하는 것이니까 위반행위가 아니다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이 되거든요. 금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 아니다가 맞는 거예요. 상속저당 유명합니다. 이건 허용되는 거예요. 2번 주택 상환사채 양도, 양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알선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돼. 안 된다. 금지행위 맞아요. 3번에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일단 4번부터 보세요. 4번은 이주택 대상자 확인서도 그 대상에 들어가죠?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도 안 돼. 매매든 증여든 다 안 되는데 상속저당만 허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증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5번은 이제 이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중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번은 국장이나 사업체는 그 위반자에 대해서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로. 이 지위에게서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유명한 얘기잖아. 지위 무효,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5번의 국장은 위반자에 대해서 국장이 최대 10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여기 없는 얘기 중에 환매할 수도 있잖아. 사업체가 영위정하는 일정한 주택을 일정한 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환매할 수도 있고요. 환매했으면 사업체 것이 됐는데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다?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반 조치 중에 38번 보시면 주택법상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만 돼. 어디? 증축형 리모델링만. 자, 우리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 두 가지가 있죠. 대수는 그냥 이등사 고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증축할 때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증축으로 인해서 위험할까 봐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만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되고 이번처럼 시장 등이 증축 가능 여부 확인해서 안전진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대수에서는 필요 없어요. 증축형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래서 꼭 요청하고 해야 된다는 거. 3번의 시장수구청장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 합층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대로 증축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 하지 말고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재건축을 하자.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라면은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정비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가 틀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해서 증축 안 된다 해놓고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 그래야 돼요.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시장건설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의 구조 안전성 등의 상세 확인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건 증축 중에서 수직 증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수직 증축 맨 위로 바로 올리는 수직 증축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만 하고 나서도 리모델링 허가하고 나서도 상세 확인해서 한 번 더 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 증축만 한 번 더 하라. 5번의 시장건설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리모델링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안전진단이 정비법에서도 그 재건축 안전진단 나왔었는데 거기서는 시장호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 요청한 적이 부담할 수 있다. 같은 구조예요. 여기 증축하는 분들의 안전진단은 요청해야 한 안전진단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요청한 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39번 문제가 농지구상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지목이 전답과세는 아닌 토지, 즉 농지 지목이 아닌 땅을 전제로 해서 지목이 임야한 토지에 임야는 3번이 있으니까 제외고 전답과세는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산식물 재배로 계속 이용되는 게 아닌 3년 미만의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1번 맞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전답과세이라 하더라도 농지 지목이라 하더라도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 이용돼야 농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와 그렇지 않아서 차이가 농지 지목인 전답과수원이면은 잠깐만 실제 농사 지어도 농지가 됩니다만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라면은 3년 이상 계속 농사 지어야 농지로 보겠다. 3년 미만에 불과하면 농지에 안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3번이에요. 3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즉 임야인 상태에서 산지 전용화를 거치지 않은 걸 전제로 합니다. 산지 전용화를 거치면 산지를 산지 외의 것으로 쓰는 건데 전용화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산지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임하면서 산지로 남아있으니까 그곳에서 농작물 경작에 쓴다 하더라도 산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농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없지만 또 하나가 너무 뻔한 거.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초지는 초지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농지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양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게 틀린 게 우리 면적 기준으로 농업인의 해당지를 따질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을 때 1000 이상 취미 영농 주말 체험용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려면 적어도 취미 영농보다 많아야 된다. 1000 이상. 그럼 330 이상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시설 농업을 할 때만 330 이상이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 고정식 온실을 설치해서 시설 농업을 할 때만 330 이상 농지고 맨 땅이면 10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숫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날짜로서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되죠. 90일 이상. 만약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다 그러면 1년 중 약 4개월 120일 이상이고 대가축 2두 이상, 중가축 10두 이상, 소가축 100두 이상, 가금 1000수 이상, 1000수 이상, 꿀벌 10군 이상 이것도 농업인이 되죠. 그리고 농산물의 1년 동안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또 농업인이 되는 거. 한 달에 10만 원꼴이라 했잖아. 120만 원 이상 농업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4번의 농지의 타용도의성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정도한 납입 의무가 없다. 정답은 이미 2번에 나왔습니다만 4번, 5번도 공부하시라고 제가 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4번, 5번만으로도 자체적으로 몇 문제씩 이것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 타용도의성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정은 납입 의무가 없다. 납부 의무가 없다. 원래 농지 전용 허가, 전용 협의, 전용 신고를 거쳤다 그러면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용지에서 이 사람만, 타용도의성 허가만,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데로 잠깐 쓰고 농지 복구 조건이 붙는다라고 이럴 때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가 최종적으로 파괴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 때 이때는 다른 전용과 달리 농지 보존금을 유일하게 안 낸다 그랬잖아요. 이거 주의하시고 또 5번도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다면 허가권자는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요.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위반 중에서도 행정청이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꼭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 외에 나머지 위반은 다 여러 가지 조치 할 수 있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특이해서 여러 번 문제를 냈던 거예요. 요것만 필요적 취소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40번 마지막 문제. 다음은 농지 임대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는 제외하고 있는 것은
보통 국유와 공유농지에서는 믿어주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유농지를 전제로 해서 푸는 건데 1번에 학교가 실습지로 취득한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어요. 이거 틀립니다. 임대 안 돼. 원칙은 임대 사용되는 원래는 농사는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대 사용될 수 있는 사유를 농지법에서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돼야지만 빌려줄 수 있는데 자, 우리 예외적 소유 생각나시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하는 예외적 소유라면 본인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남에게 빌릴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유 중에서 둘은 따로 빼고 자, 우리 예외적 소유 중에서도 지금 1번처럼 각종 학교가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실습지 등으로 써야만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취득에 따르면 취임 명령을 해야만 된다 그랬잖아. 그 특성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비록 예외적 소유지만 남에게 못 빌려주는 사유로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1번은 임대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주말 체육농을 할 사람이 남에게 못 빌려준다고 했는데 다른 농업인이 주말 체육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허용이 되죠. 체육농 할 사람이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체육농 할 사람이 빌려주는 것이나 체육농 할 사람이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게 빌려주는 건 허용이 됩니다. 구별하시고 2번이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시군면적의 확인만 받고 농지를 인도만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계의 효력이 생겨. 이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항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맞는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3번에 60 이상 고령인 경우에 자기의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8년이 넘어야 임대할 수 있다. 자,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사가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임대할 수 있습니다. 5년 넘는 거예요.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할 때 예외적 소유 인정하는 그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 거기서 인정하는 게 8년이죠. 이건 5년짜리입니다. 그리고 뭐 사유 중에서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부상 치료가 필요하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다. 징집을 당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사유도 들어가죠. 또 4번의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년 약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년이에요. 3년. 이건 3년인데요. 자, 우리 역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기간은요 3년 이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3년 이상으로 정하되 만약에 3년 미만으로 정했다라든지 여기처럼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3년 보장이 된다. 3년 약정으로 본다. 3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자경 농지를 농장에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6개월 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될 수 있다. 보통 임대 시간은 3년 보장해 준비한 요거는 이제 유일한 단기 임대 사용대 작년에 신설된 거죠. 이모작을 위해서 단기간만 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6개월이고 8개월. 우리 이모작을 위한 것이니까 1년에 딱 반,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안 충분하지. 딱 반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치가, 단기에서는 최대치가 6개월보다 좀 더 여유 있는 8개월. 8개월이 최대치입니다. 8개월 내에서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쳤는데, 하여튼 좀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다른 학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성적이 좀 안 올라간다면 올라가려면 지금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전체를 정리해야 되니까 어느 부분에 꽂혀서 자꾸 그걸 자세하게 보는 것보다는 전 범위를 훑어보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전 범위를 훑어보는 게. 어떤 분도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 와서 이제 점수가 이번 2회차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60점 돼서 80점대로 확 올라갔으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근데 본인이 와서 스스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한 부분만 보다가 지금은 전체 범위를 가지고 그냥 훑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훑으니까 전체에 대한 범위가 생각나고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도 중요한 부분이 딱 읽어보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훑어봐야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짧은 시간에 자꾸 전체를 훑어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를 자꾸 반복해서 기억 되살리는 게 중요하지. 기존에 있는 것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 필요 없어요. 제가 문제 이런 걸로 충분하다고 했잖아. 내용만 잘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